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라는 건요,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숫자인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100달러를 넘기면서부터는 이제 국제 경제는 물론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숫자가 이제 두 자리 숫자일 때와 세 자리 숫자일 때와 또 다르죠, 이게. 그래서 뭐 90달러,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넘어갔다. 그때도 이제 조금씩 불안하지만 95달러 넘어갔다. 99달러 하다가 100 세 자리 숫자가 찍히는 순간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요 가격이 어제 가격으로 보니까 지난 금요일 가격에 비해서 무려 그러니까 주말 딱 지나니까 벌써 14.85%가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만. 그래서 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101달러가 된 게 아니라 순식간에 107달러가 됐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요게 이제 마감할 때 그랬고요. 장 중간에는 111달러까지도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120달러는 당연히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더더욱이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지금 봉쇄됐잖아요. 그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 시설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냥 뽑아는 놨는데 저장해 놓고 요게 밖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팔리질 않고 수송을 하지 못하니까 팔리질 않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저장만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장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생산 감축이 들어가면 드디어 국제 유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원유의 그 물류 왔다 갔다 수송하는 거, 그건 사실상 지금 마비 상태죠. 호르무즈는 완전히 봉쇄됐으니까. 최근 며칠간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의 유조선 몇 척들, 그리고 중국 소유로 알려진 배 몇 척들, 그게 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그 유조선 통행량은 지난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보면 비교를 해보면 90% 이상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배 몇 척 외에는 이제는 싹 없어진 것입니다. 원유 수송선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이달 말에 이제 뭐 이달 말이라 봐야 한 20일 남짓 남았는데 무려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달러 이제 107달러까지 올라갔죠. 이게 110, 120은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이달 말까지 가파르게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실생활에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가솔린 넣고 이런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연쇄적으로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거의 모든 대부분이 이 석유, 원유를 통해서 만들 거잖아요. 플라스틱, 옷감, 다. 엄청나게 연쇄적인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솔린만 좀 이 시간에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 아침 현재 갤런당 3달러 41센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균이 지금 3달러 41센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이 있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우리 동네보다 싼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보다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건 미 전국 평균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적 이제 대도시 인근에 사신다면 요거보단 비쌀 겁니다. 요건 아주 외곽 지역 2달러 99 이것까지 다 합해서 평균을 낸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걸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게 일단 퍼센테이지를 볼까요? 요건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얼마나 오른 것이냐? 퍼센테이지를 보면 14%가 오른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하고 좀 비교를 해볼. 캘리포니아는 워낙 그 가솔린값 비싸기로 유명하죠. 특히 LA 지역,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LA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보통 1달러 한 50센트 이상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평균이 3달러 41입니다라고 할 때 조금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걸리는 게, LA 사시는 분들은 나는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서. 자, 캘리포니아 주 평균은 지금 그럼 얼마냐? 갤런당 5달러 7센트입니다. 5달러 7센트.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보다 한 1달러 60, 1달러 한 70센트 정도 비싼 거죠. 일주일 사이에 그럼 얼마나 올랐느냐? 일주일 만에 43센트가 오른 겁니다.
사실상 뭐 급등세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이쯤 되면. 자, 특히 이제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싸기로 또 유명한 데가 LA 카운티인데 평균 5달러 1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인근 우리 한인들이 또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5달러 15센트,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일부 주유소는요, 이거보다 훨씬 비싼 곳도 있습니다. 또 이거보다 좀 싼 데도 있고요. 주유소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이게. LA 다운타운은 또 역시 비싸기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도심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LA 다운타운엔 그 쉐브론 주유소가 있는데요. 그 LA 다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뭐 차들도 통행량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땅값 비싸고 그런데다가 주유소를 누가 이제 지을 생각은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 있어야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주유소가 없는데 거기 쉐브론 주유소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거기 앞을 지나갈 때도 있는데 지금 얼마나 걸려 있느냐? 갤런당 8달러 21센트, 8달러 21센트 지금 걸려 있습니다. 뭐 겁나서 못 넣을 정도인데 뭐 그런데 뭐 아침에 바쁜데 막 다른 싼 데를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또 다운타운을 많이 벗어나면 그럴까 뭐 벗어나지 못할 정도 시간이 없으면 뭐 갈 데도 없고 뭐 다운타운 자체에 또 주유소가 뭐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곳 거주민이나 아니면 그곳에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no other choice라는 걸 알고 뭐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달러 21센트.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LA 한인타운은 그래도 다운타운보다는 많이 쌉니다. 비교죠. 오늘 아침 가장 싼 주유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인타운에 팔가하고 웨스턴 뭐 LA나 뭐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웨스턴 길하고 팔가 코너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최근에 그 주유소 주인이 바뀌면서 주유소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그 G&M Food Mart라는 주유소입니다. 이름은 뭐 Food Mart인데 주유소예요, 주유소. 예. 요게 이제 비교적 쌉니다. 한 5달러 남짓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길에 있는 모빌 주유소입니다. 요 모빌 주유소는 LA 한인회관, 이 4층짜리 큰 건물이 한인회관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그 한인회관 빌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모빌 주유소라고. 거기도 그나마 5달러에서 5달러 29 정도 되는 비교적 LA에서는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렴한 주유소 한인타운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싼 곳, 어디는 뭐 8달러, 어디는 뭐 5달러, 어디는 뭐 3달러 41센트, 뭐 이렇게 좀 다른데, 그렇게 다른 데보다 좀 싼 그 기름, 그 싼 걸 파는 그 주유소는 그럼 질적으로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오랫동안 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또 많이 얘기를 들어서도 뭐 믿기지 않는 점도 있고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갤런당 몇십 센트씩 그렇게 저렴한 가솔린도 질적으로 다른 연료인 경우는 거의 없다입니다. Basically 같은 기름이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가솔린이 동일한 정부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혼자서 어디서 소위 말하는 야매로 이렇게 만들어서 혼자 판다면 모를까 주유소라는 간판을 제대로 걸고 정부에서 그 사업 허가를 제대로 받고 기름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기름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정한 베이직 기준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걸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 차이는 그래서 보통 품질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이 가솔린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도 주유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코올을 해요. 근데 그래요. 알코올가 아니라 쉘을 해요, 쉘. 쉘을 하는데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하는 쉘 비싸기만 해. 쉘 안 넣어도 되고 그 옆에 가면 알코올가 비교적 싼데 알코올랑 우리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일부 주유소는 뭐 자체적으로 무슨 첨가제를 넣는다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좀 더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테크론이라는 자체 세정 첨가제를 넣는다라고 광고를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젠 계열의 첨가제를 넣는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연료 자체는 다 같은 정유소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자, 유명한 브랜드 주유소는 보통 뭐 광고비, 또 브랜드 유명세, 그리고 이제 잘 꾸며진 그 편의시설,
음식도 좀 사 먹을 수 있고 과자도 팔고 뭐 드링크도 팔고 뭐 그런 편의 시설을 깨끗하고 멋들어지게 그리고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좋은 비싼 땅 위에 짓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데보다 한 20센트 많게는 뭐 80센트 뭐 이렇게 비싼 경우도 있지만 가솔린 자체는 베이지컬리 다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또 다 달라요. 같은 쉘인데 저기보다 여기가 더 비싸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왜? 이건 이제 프리웨이 바로 옆이나 아니면 도심 한복판 같은 곳 그런 곳은 뭐 비싼 땅값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이 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 AAA는 뭐 자동차 보험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나 또는 자동차 가솔린과 관련해서는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죠. AAA에서도 뭐라고 말했느냐? 연료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AAA도 그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결국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 내 그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지금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란에 대한 공습 다음 단계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작전이란 결국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어요. 왜? 뭐 지상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이든 아니면 지하든 이 사람들이 뭐 하늘 위에 숨겨놓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늘 위에 숨겨놨다면 우리 전투기나 뭐 이런 뭐 다른 비행기가 공군이 가서 다 찾아낼 텐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공군이나 해군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군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뜻은 뭐예요? 아직 못 찾았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자, 60% 농축 우라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준무기급으로 평가되는 이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 안에 무기급인 90% 농축으로 할 수 있는 게 60% 농축입니다. 몇 주일만 시간 주면 바로 90%로 하고 요거는 무기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0%로 농축을 했는데 거기 앞서 말씀드렸던 450kg이라고 했죠. 그 정도면은 핵폭탄 1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개도 무서운데 11개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어디에 있는지 또 확실하게 정말 있는지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를 지금 잘 모른다라는 게 그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자,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은 8,0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0%가 아니라 훨씬 낮은 30, 20% 저농축 우라늄은 8,0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이제 가능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농축 능력이 이란이 조금 더 개발되면 뭐 즉각적으로 뭐 농축도를 높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간만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이란의 그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은 지난해 미국이 파괴한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 터널에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지난해 6월 13일인가요? 6월 달에 이스파한 그리고 포르도 그리고 나탄즈 이 세 곳의 핵시설을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받고 미 공군이 공습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능력은 이제 완전히 괴멸됐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괴멸이 안 됐었나 보죠? 이번에 또 들어가면서 핵 능력 괴멸이 목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괴멸됐다라고 뭐 선언을 했지만 아마 괴멸을 확인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어디로 빼돌렸는지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세 곳을 공습한 적이 있는데 이후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적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파괴시킨 후에 그렇게 괴멸됐다는 선언을 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선언한 게 그러면은 거짓 선언이었느냐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입수했었느냐 정보를 잘못 판단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공습 이후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습이 왜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뭐 개미나 바퀴벌레 막 이런 벌레들이 막 다닐 때 잡으려고 어떻게 파리채 같은 걸 탁 쳤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손질을 해서 탁. 근데 헛손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순간 얘네들은 확 도망가 버리죠.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잡기 전보다 오히려 파리채 한번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더 상황이 복잡해진 이런 겁니다. 지금 약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난해 공습 이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관들이 이란의 핵시설에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방문을 했습니다. 제대로 에너지로만 활용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무기급으로 가는 그런 농축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인해서 미국이 공습을 한 이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그 요원들이 다 해바로 갔습니다. 폭탄 맞을지 모르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라늄 은닉 장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공습 이후에 오히려 60% 농축이 90% 농축으로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공습 이후에 IAEA 국제원자력 감시기구 요원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감시가 이제 안 되니까 그 뭐 벌레 있는데 파리채 잘못 휘두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칫하면 이란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영구적으로 찾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상군까지 투입했는데 그 피해만 엄청나게 발생하고 만일 못 찾는다? 골차 버지는 거죠, 이거. 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높이 약 36인치, 36인치면은 대략 한 90cm, 90cm니까 1m 조금 안 되죠. 그 정도 높이고, 실린더 16개에 저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크기 실린더 16개.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왜 용접하고 그러는 아저씨들 보면 무슨 커다란 그 산소통 연결해서 용접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산소통의 사이즈가 보통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산소통 메고 왜 바닷속에 들어가죠. 그분들이 매는 건 뭐 등어리에 매시는 요 정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한 2배 정도 길이 되는 사이즈. 2배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사이즈 16개에 저장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25kg 밖에 안 돼요. 하나의 무게가. 이 말은 뭐냐. 그렇게 한 1m도 채 안 되는 크기, 높이에 한 25kg 밖에 안 되는 거 16개가 있으니까 그 16개는 1인당 남자 한 명이 하나씩 들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사람이 들고 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기기는 아주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웬만한 소형 차량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꼭 대형 군용 트럭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일반 뭐 민간인 승용차에도 서너 개 정도 싣고 잘 위장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민간인 차량인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사람이 뭐 수레에 싣고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찾아내기 어렵게 순식간에 도망갈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m도 안 되는 크기의 실린더 25kg짜리 그 16개. 그 16개 다 합치면 450kg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뭐 하나하나 별도로 다 따로 갔을 겁니다. 2-3개씩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16군데로 확 분산됐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전쟁의 최종 목표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찾는 일, 그 일이 이번 전쟁의 명분을 정말로 정당화시켜주고 명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전쟁이 이렇게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주민들에게 공급할 식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바닷물을 끌어와서 먹을 수 있는 민물로 만들어서 이제 정수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걸 해수 담수화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 말을 뜻을 못 알아들으실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가끔 오랜만에 이런 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도 먹어가면서 좀 길게 설명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란의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그 식수 만드는 공장이 다 막 작살이 난 거예요.
사막 기후 속 생존에 필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담수화 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이 민간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지금 비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이 이란의 담수 시설을 폭격을 해서 30개 마을에 식수를 공급해주는 그 공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건 그렇게 말하면서 민간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폭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든, 그러니까 이 담수화 공장이 파괴된 건 우리 이란이나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어제는 이란이 그 보복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란이 그렇다고 미국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이란에서 미국으로 뭔가를 쏘아 보내려면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 한 10,000km 정도 되니까 뭐 그런 건 이란이 지금 없으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또 어제는 또 바레인이 또 찍혀가지고 바레인에 있는 담수 시설을 또 이란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이 미국 욕할 것도 없어요. 자기도 보복 공격이라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기후인 그 걸프 지역 국가에서는요, 바닷물을 끌어들여와서 식수로 바꿔 만드는 그 담수화 시설이 없으면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민간인들은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란은 최근에 몇 년간 심각한 물 부족 때문에 시달려 왔었고, 바레인 역시 식수 대부분을 그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완전히 파괴되면 뭐 민간인들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미국에 의해서 담수 시설 공장 피해를 입었고, 이란은 그의 보복으로 바레인의 담수시설 공격을 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타겟으로 했는지 아니면 오인 사격이 됐는지, 저는 이제 두 번째 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건 미국에게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국제 여론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오인 사격이었다, 실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바레인을 공격할 때 이건 타겟해서 했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민간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더군다나 먹는 물까지 없애버린다? 이건 정말 잔인한 짓이죠. 중동 전문가들은 걸프 지역의 담수화 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선이다, 생명젖줄이다 라면서 이에 대한 공격은 군사 대립을 민간인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바꾸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뭐 이렇게까지 전쟁 범죄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가에서는 걸프 지역의 이 지역 그 담수화 시설이 만약에 전쟁 표적이 될 경우,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너도 그래 나도 너도 그럼 나도 서로 담수화 시설을 이렇게 공격해서 폭격하기 시작할 경우에 중동 국가들이 토털리 전부 다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중동은 잘 아시죠? 석유는 펑펑 나는 나라인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 생산 시설, 정유 공장 같은 거 폭격하면 막 터지면서 불기둥이 솟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식수를 만드는 그 공장을 폭격해 버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른 데로 대피하거나 이동해서 다른 데 가서 살지 않는 한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는요, 식수의 90% 이상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담수화 시설이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뭐 한번 가상을 해본다면, 그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돈 얼마나 많아요? 그 리야드 얼마나 돈으로 막 만들어놓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돈 많은 그 석유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그곳에서 못 산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답니다. 그 담수화 시설의 공격을 받으면 그 뭐 돈 많고 기름 팡팡 나면 뭐예요? 결국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살 수밖에 없다. 왜?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은 언제 끝낼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게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 미국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건데 뭘 누구하고 상의를 해? 끝내는 것도 주도적으로 끝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팩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에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발행되는 The Times of Israel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문과의 지난 주말에 그 전화 통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가 없었더라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했을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네타냐후는 나와 협력했다. 그래서 우리는, 즉 네타냐후와 나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던 그 나라를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인지 네타냐후 총리도 발언권을 가질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나의 답변은 네타냐후 총리와 상의해서 전쟁 종료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언론이니까 이스라엘 친화적으로 뭐 답변했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이스라엘 사람만 보는 언론은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이 내용을 다 보게 되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끝날 때도 이스라엘하고 상의해서 끝난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굉장히 아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네타냐후 총리를 부를 때 그래도 일국의 총리인데 이름을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때마다 뭐 프라임 미니스터 이건 너무 불편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비비 네타냐후인데 그냥 비비라고 부릅니다. 헤이 비비 뭐 전화 통화할 때.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해서 네타냐후를 사면하라라고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리가 대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워낙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네타냐후 총리 얘기만 나오지 대통령 얘기는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도 있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핫바지 대통령인가요? 하지만 그 권한도 있어요. 그 권한 중에 하나가 그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저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헤이 이스라엘 대통령, 너네 총리 사면해. 왜 그러고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런 그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면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망신거리다. 라고 욕을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라. 라고 계속 이스라엘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비를 왜 이렇게 아끼고 감싸고 사랑하는 걸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로버트 단턴이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단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어쩌면 갑자기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하지 않는 선거 중단 선포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계엄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그 즉시 선거는 캔슬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단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여러 번 있다라면서 자신이 우려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봐봐라. 미 전국을 자세히 봐라. 이미 미 전국의 대도시에는 이민 단속을 한다. 불체자 단속을 한다라는 그 빌미로 군 병력이 전국 여러 도시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조치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나 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군을 특별히 뭐 더 동원하지 않아도 선포하는 그 순간 이미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대도시에. 네, 그 군 병력의 임무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단턴 박사는 공식적인 국가 검열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 자기 검열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민자 사회와 소수의 인종뿐만이 아니라 엘리트층에서도 이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 대형 로펌과 또는 대형 사립 대학들이 정부의 압박이나 정부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이나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걸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발언을 조절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제주의 국가, 독재주의 사회로 가기 직전의 현상이다라고 로버트 단턴 박사는 말했습니다. 단턴 박사는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멀쩡한 시민권자인데도 한국 갔다 올 일이 있을 때 아유 요즘은요 뭐 정세 골치 아픈데 나중에 가지 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뭐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영주권인데 또 한국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갔다 오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한국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한국 자꾸 왔다 갔다 할 걸 영주권을 왜 받았어? 들어오지 마. 미국에 입국 금지. 뭐 이런 거를 공항에서 당하면 어떡하지? 뭐 걱정해서 한국 갈 일이 있는데 뭐 딱히 급한 게 아니고 뭐 그냥 가족 방문 뭐 이런 정도의 목적이었다면 안 가거나 미루거나 연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공포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그 절제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런 공포 분위기가 은근히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턴 박사는 프랑스 계몽 사상가 몽테스큐에의 이론을 인용해서 전제 정치의 핵심 원리는 공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곳 미국에서도 그 공포의 정치가 나타나고 있다.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턴 박사는 현재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제 정치로 향하는 위험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된 점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러죠. 페이크 뉴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어주기도 하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믿어주는 그 언론이 잘못됐다. 페이크 뉴스라고 한 그 언론이 제대로 된 건데 왜 그러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페이크, 너는 진짜라고 하는 그 순간 얘가 진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사람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층 일부는 언론인을 믿지 않고요. 지식인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집단도 불신합니다. 마가의 저 밑에 마가 지지층, 일반적인 여러분들 같은 식자층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뭐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100% 그냥 무슨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당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분열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막 내치는 경향도 있으니까 정가에서도 이게 심하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약간의 비판만 가해도 좌파니 뭐니 하면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턴 박사는 많은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 대신에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유튜브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만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또는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말도 무조건 다 믿으시라고 말씀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도 무조건적으로 다 믿기보다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네, 저 역시 어떤 뉴스를 전하고 하면서 저 역시 이 팩트 체크를 당하는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서겠습니다. 반드시 팩트 체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샌디에고에서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뭐 샌디에고 도시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샌디에고라는 어떤 지역적인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독교 신자 많으실 거고, 그 다음이 천주교 신자인가요? 미국에서는? 네. 자, 캘리포니아의 한 카톨릭 주교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샌디에고의 한 카톨릭 주교가 교회 자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국경 넘어서 멕시코의 대형 성매매 업소를 여러 차례나 드나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 멕시코의 그 성매매 업소의 VVIP 멤버였습니다. 샌디에고 NBC TV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고의 칼데아 카톨릭 교구 소속, 샌디에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샌디에고는 뭐 자주, 제가 샌디에고라는 도시를 참 좋아해서 틈날 때마다 주말에 자주 갑니다. 네. 제가 어느 식당 자주 간다고 나중에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바닷가에 그 윈드햄 호텔 바닷가에 있죠. 그 윈드햄 호텔 건너편에 그 식당이 있습니다. 이태리 식당하고 스페니시 식당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바닷가 피어에서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저는 거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는데, 그래서 샌디에고 도시는 좋아하는데 칼데아 교구라는 건 잘 모릅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여하튼 그 칼데아 교구에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에마누엘 살레타 주교가 최근에 미국을 떠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샬레타 주교가 지난 5일 샌디에고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중에 체포되고 구금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샬레타 주교에게 횡령 8건, 자금 세탁 8건, 중대 화이트 칼라 범죄 1건 등 총 1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샌디에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보석금이 무려 12만 5천 달러나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지난해 8월 교회 내부 인사가 샌디에고 셰리프국에 교회의 자금 횡령 의혹을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자금 횡령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수사당국은 현재 최소 42만 7천 달러의 교회 자금이 횡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썼을까요? 네. 멕시코에 가서 그런 데서 썼습니다. 샬레타 주교는 또 미국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티화나의 홍콩 젠틀맨스 클럽이라는 데를 자주 갔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들락날락하고 여기 완전히 VIP 멤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티화나의 저도 뭐 티화나 가본 지 한 10몇 년 돼본 것 같은데요. 그 홍콩 젠틀맨스 클럽은 좀 모르는데 뭐 최근에 생긴 건가? 여하튼 티화나의 홍콩 젠틀맨스 클럽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홍등가에 위치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형 성매매 업소입니다. 샬레타 주교는 한 달에 무려 12번이나 이 업소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배가 아니라 미사 끝나고, 그러면 월요일날 갔다가 막 목요일날 오고 막 일어나요? 그러면 4일, 4, 4, 16, 하면 일주일에 한 3일, 3, 4, 12. 일주일에 한 3일 동안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살짝 와서 미사 드리고 가고 그랬나 봐요. 어떤 달은 한 달에 12번이나 이 업소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아예 공항에 딱 내리면 업소 전용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주교님을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VIP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티칸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내용. 앞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얼마나 또 징글징글한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은 오는 9월에 한국에서 온 연극을 100% 한국어로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대형 공연장에서. 배우 전도연과 그리고 남자 배우는 박혜수, 이 두 사람 주연의 연극 벚꽃동산이라는 연극이 오는 9월에 뉴욕 맨하탄에서 막을 올립니다. 공연 무대가 될 맨하탄 파크 애비뉴 아모리라는 그 티어러 측은 기대가 정말 크다라면서 공연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그 고전을 각색한 겁니다. 이 연극은, 이 연극 벚꽃동산은 지난 2024년 한국 서울에서도 이 공연이 됐는데 굉장히 흥행을 한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몰락 직전의 한 가족을 그린 이 원작은 급변하는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각색된 거죠. 재밌을 거예요. 한국도, 왜냐면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 몰락한 어떤 재벌이 그 몰락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뭐 그러면서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이런 건 얘기인데 한국도 뭐 한국은 뭐 몰락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막 잘 살게 되면서 거기서 졸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또 좀 몰락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서울에서 있었던 걸로 내용을 좀 각색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뭐 미국에서도 이 사람 그 공연 관계자들이 가서 한국에서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 멋있다고요. 자, 파격적인 것은요. 이 공연이 미국의 뉴욕에서도 열리는 하는데 100% 한국어로 공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되는 그 연극 공연에 미국인들이 좀 낯설게 느끼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우려도 물론 있다고 하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이 공연장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다른 언어에 많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막을 물론 띄우겠지만 관객들이 뭐 자막을 보느냐고 뭐 목이 너무 아프거나 자막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하는 걸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벚꽃동산 이 연극 뉴욕 공연은 오는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뉴욕에서 한국어로 공연이 됩니다. 이 영화를 한국어 자막이나 또는 뭐 영어 자막으로 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연극을 그렇게 본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실제 배우들이 펼치는 그런 생생한 연극을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들으면서 이 영어 자막을 보면서 즐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신기하고 또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뉴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9월 14일 날 막이 오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도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